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2017년 하반기 또 2018년도 시험 대비해서 첫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년을 커리큘럼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의 단계를 보면요. 이 기본반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접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이론반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론이라는 것이 있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듯 그런 이론이 아니라 결국 시험 문제를 내가 잘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 이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3개월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본소로 3개월 이렇게 진행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서브노트를 통해서 또 3개월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1년간 4번 순환을 하죠. 그래서 기본반이 있고요. 요건 지금 기본소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지금 책과 함께 나간 서브노트가 있죠. 거기에 메모하면서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 가는데 주의할 건 이게 처음부터 3개월을 통해서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과정의 처음 단계에서 이제 학습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또 얻어진 요령이나 또는 이해해야 될 부분을 또 넣어서 또 만들고 그래서 시험 한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고요. 자, 요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되면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반이라고 별도의 반이 있지만 대체로 평소에는 심화반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지금 종합반에서 얄팍하게 들어가고 심화반에서 깊이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그런 거 없어요. 즉 이론적인 토대는 깊고 얕은 게 없고 다만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화반 수업을 통해서 국어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고 또 예상문제를 풀고 이렇게 반복하는 학습을 이 심화반에서 갖추고요. 마지막 직전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는 것만큼 문제를 요령껏 푸느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의 또 요령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기본반은 3개월 순환 과정으로 1년에 4회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화반은 거의 한 달. 물론 얘도 일단 기본적인 토대는 3개월 과정이지만 얘는 순환이 아니라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자료들을 복원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반 한 번 돈 다음에는 또 심화반 학습을 하고 아니면 또 국어에 일정한 토대가 마련됐거나 또는 지금 시험을 많이 앞두지 않은 이런 때에는 또 함께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반은 시험 직전에 한 3개월 과정으로 얘도 순환이 아니라 단선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그 비중으로 본다면 3개월이라는 과정 이 문제만으로는 사실 실전 훈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심화반을 통해서 학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올해도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시험 직전까지 그냥 꾸준히 수업 듣고 하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택의 즉 가능성은 많죠. 특히 이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이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얼마든지 선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많고 강의의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선택이 결국 나의 학습에 즉 그만큼 많은 것을 주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들 20살 딱 들어서면서
즉 10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더 편안한가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결정할 게 많아지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공통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전공 과목은 또 우리 학원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님들이 또 널리 잘하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데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갈팡질팡하다가 헤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특히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 수기들을 보면 공통 과목의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많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 또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충분히 공통 과목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 과목 스님들이 열심히 또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도 이리저리 결정이 있어 흔들리지 말고 한번 학원에 와서 딱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스님들하고 내가 합격 불합격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첫날이라 이런저런 멘트를 하라고 학원에서도 조언을 해서 스님들도 지금 하는데 영 어색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랭드 보통에 무슨 에세이를 하나 있는데요. 거기 좋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존의 학교 또는 교회나 절 등 이런 종교 집단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고 그리고 또 뭔가 부자연스럽게 하지만 크게 영적으로나 또는 행동에 있어서 또는 도덕성에 있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실제로 어떤 젊은 즉 한 사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어떤 젊은 사내가 자기의 왕의 지위를 다 버리고 즉 거리로 떠돌았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그 사실적인 측면에서 믿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몇천 년간 존속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딱 하나. 규칙적으로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즉 교회만 예를 든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말 예배 그리고 또 아침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봐요. 자,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것은 아무 때나 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들어와서 자기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항상 일정한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20살 넘어서 선생들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냐 이 수업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덤벼들면 혼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이 시간은 국어를 펼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혼자서도 그렇게 계획 잡고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학교에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기 싫어도 국어하고 하기 싫어도 영어 했지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봐라 하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규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체화돼요. 몸에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반드시 동영상을 듣더라도 늘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돼요. 마음이 오늘 왠지 국어가 당겨 하고 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시간표가 국어니까 국어를 해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막 영어에 A도 보기 싫어. ABC도 그러더라도 지금 이 시간이
영어가 학습된 그런 시간이면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지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못해요. 이해돼요? 좀 알면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보는 이유가 두려워서 그러거든. 그런데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이나 또는 친구, 연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주 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분명히 우리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연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재밌고 더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뢰라는 게 안 생겨요. 왜? 반복해서 보지 않고 일회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학습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자, 이제 나이 20살 다들 넘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하면 또 짜증날 거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반복하시고 그 반복을 강의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지 선생 수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혼자 하면 안 풀리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도 핵심은 반복입니다. 물론 이 안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는 특히 공통 과목에 있어서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알아먹는 것부터 힘든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다소 좀 무서운 친구들은 좀 더 선생님들이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죠. 뭐냐면 그 이해를 쉽게 하는 도움을 줘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선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존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반복을 돕기 위한 존재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 스님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만큼은 그 과목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만 연습하고 대답하는 건 연습 안 했나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수업을 들으러 오지 마시고 뭐 하러 오라? 공부하러 오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진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뿐이지 공부는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수업 듣고 가지 말고 공부하고 가라.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자, 거기 나누어드린 강의 계획서에 보면 48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복을 할 거고요. 20문제를 푸는데 이 48개의 이론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론들이 이제 얼마나 반복되느냐가 관건이니까요. 우리 수업 진도도 즉 하나하나 그 제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부록으로 한자 부수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독서실이든 또는 여러분들 자습실이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곳이든 꼭 코팅해가지고요. 알겠어요? 책상 앞에 붙여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부수가 국어의 가나다라고 영어의 ABCD예요. 한자도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부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수는 안 하고 자꾸만 뭐만 하려고 들어? 자꾸만 완성된 문장과 완성된 단어만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해도 어렵죠. 생각해봐. 영어의 ABCD도 모르는데 그 단어들을 공부한다고 해봐. 그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자 부수를 책상 앞에 딱 붙여두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눈여겨두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한자를 학습하는 어떤 방법이나 요령 또는 공부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해됩니까? 적어도 한자는요. 거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부수로 쓰일 때 좌변에 이렇게 주로 쓰이죠. 그러면 얘 사람 인자가 들어간 단어는 죽었다 깨나도 얘하고 관련된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무 목자 이거 다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단어들은 이 나무 목자, 나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반드시 즉 연결이 됩니다. 적어도 고기 육자, 이 고기 육자가 이제 좌변 부수로 올 때는 이렇게 달월자처럼 생긴 이런 모양을 갖는데
적어도 얘가 들어간 한자는 다 뭐다? 신체의 일부와 관계된다 하는 것만 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밑줄 친 말에 알맞은 한자로, 즉 밑줄 친 말의 의미에 알맞은 한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자 성어나 도금이나 이런 건 뜻 몰라도 돼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력이 없어도 조금만 수업 듣다 보면 알아가는 게 많아요. 이해돼요? 그건 별로 염려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한자는 뭐냐면 밑줄 친 말에 알맞은 한자는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뜻만 기억을 하신다면 적어도 이 부수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그 한자를 내가 알아맞히지는 못해도 아 이건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뻔히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상에 해당되는 한자가 여러 개 있겠죠. 우리 이런 글자를 뭐라 해요? 동음이어라 해요. 소리는 같은데 뜻은 여러 개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한자어를 예를 들어 이상하고 암기를 해도 시험에서 똑같은 이 의미의 이 글자를 물어보지 않는 한 이 지식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이상하고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말로 먼저 의미를 알고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이것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상자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나 이 이상 내가 원하는 건 없다. 이 이상 그럼 어떤 기준보다 위에 이러면은 그때 이 상자는 생각상자가 아니라 윗상자겠구나. 이렇게 추리해 본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 이자를 몰랐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한자 공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자어는요, 분명히 한 글자 한 글자가 뜻글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에도 한 글자만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쟤는 생각이 많아. 그러면 생각상자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드시 한자는 우리말로 와서 우리말처럼 쓰일 때는 두 글자로 쓰게 돼요. 이음절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한 글자면 뜻이 충분한데 두 글자를 쓰니까 결국 하나는 뭐야? 있으나 마나한 글자고 결국 한 글자가 그 뜻과 가장 긴밀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결국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보다 위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이 상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도 이자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할 때는 이 부수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글자의 두 번째 음절에 관심을 두고 학습을 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한자 문제가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의 그 실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좋은 그런 하나의 단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올해만 한자 문제가 하나씩 나왔고요.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이 한자 공부하기 싫은 친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알겠어요?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면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 여기면 계속 공부할 때 찜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럼 한 문제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문제 하나만 본다면 참 별거 아닌 한자 문제지만 이게 심리적으로는 내 국어학습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자 학습에 있어서 일단 부수부터 친절하게 부수부터 익숙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항상 어떤 내가 학습해야 될 한자가 눈에 띄면 우리말로 먼저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 요 두 번째 음절의 이 글자가 얼마나 구별을 짓는지 이걸 눈여겨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만 예를 들까요? 감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글자가 있어요. 그냥 감상하고 생각상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감상하고 상처 입었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또
감상하고 즐긴다라는 의미를 쓸 때도 있어요. 어때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쟤는 평소에 생각이 많다는 의미로 또는 어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라. 그러면 책을 읽고 네 생각을 써봐라. 이건 이러니까 첫 번째 게 되겠죠. 생각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늘 감상적이야. 즉 어떤 말에 쉽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한번 들으면 며칠째 곰씹고 이해돼요? 그래서 3일 뒤에 봤는데 너 그저께 왜 그런 말 했어?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상처를 입어. 그래서 요 상자에 뭐가 들어가? 상처 입을 상자. 이건 그냥 폼이라니까, 폼. 이해되세요? 아래 감상의 상자는 얘는 뭐예요? 즐긴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선생님 근데 독서 감상 책을 즐긴다는 안 됩니까? 너 책을 즐겨본 적 없잖아. 알겠어요? 너도 한 번도 없으면서 무슨 책을 즐겨. 책은 읽고 생각해 보는 거지. 독서는 읽고 생각하는 거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은 재미없어?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책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묵상하려고 읽는 거예요. 성찰하려고. 그게 아무리 재미의 외피를 가졌더라도 책의 기본적인 특질은 멈추고 생각하는 특질이에요. 그러나 음악이나 영화는 모두 뭐예요? 지나쳐요. 멈춰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즐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책은 덮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밑줄 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 할 때는 이 상자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라고. 이해됐죠? 반면에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책 있죠. 영화로 철학하기, 뭐 음악으로 철학하기. 그거 다 뭐예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결국 그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 글로 하지 영화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영화 만드는 사람이나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안에 대다른 철학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자만 봐도 우리가 그 기본적인 특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독서 감상문에는 이 글자를 쓰고 왜 영화 감상에는 이 글자를 쓰는지 이해했죠? 똑같이 감상한다고 우리는 여기겠지만 즉 그 글자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할 때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와는 달리 소리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철학이 들어있어요. 생각이 들어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공부하면 한자가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암기해야 될 통째로 우리 소리 글자처럼 그냥 통째로 의미 없이 암기하려고 들면 한자는 공부 못해요. 그러지 않고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스토리다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지금 첫 시간에 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 하고 왜냐면 이런 얘기 안 해도 한 2달 또는 한 달 또는 얼마 안 지나면 꼭 물어보거든. 조심스럽게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와서 선생님 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한자는 우리의 소리 글자를 보완해 주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글자를 알아도 그 뜻을 음미하면서 한자를 봐야 그게 유지됩니다. 그러지 않고 국어나 영어처럼 어휘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오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휘들이 몇천 단어씩이에요. 근데 한자는요, 한 4,500개 내에서 머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은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어를 대했을 때는 그 뜻을 보면서 접근하는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처음은 이 붓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서는요, 일단 올해 또 새로 출간된 기본서를 첫 출발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페이지만 좀 다르지 작년 거도 상관없고 이해돼요? 재작년 거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기본서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서는 한 권이면 된다. 이해돼요? 그 한 권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큼만 이용하면 된다. 주의할 건 기본서도 처음부터까지 모두 봐야 될 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소위
기본서라고 역할을 하는 건 1권만. 우리 교재로 치면 1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즉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권은 뭐야?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되고요. 기본반 이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첫째, 수업 시간에 학습한 거 반드시 복습을 먼저 하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 두 번째, 진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어 들은 날은 1시간씩 문제를 푸세요. 이해돼요? 3권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 제가 3권 그 문제 지난번 석 달 하면서 다 풀었는데요. 물론 그런 친구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다 풀었다. 선생님 그럼 문제집 뭐 사면 됩니까? 또 푸세요. 이해돼요? 몇 페이지 어떤 문제 들어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또 푸세요. 제가 기본서 1권, 2권은 그렇게 보라는 말 안 합니다. 즉 알면 다시 안 봐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오히려 또 보고 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문제의 유형들을 익히고 적어도 문제화되어 있는 지문만큼은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수업을 들을 때든 아니면 문제를 풀 때든 모르는 단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메모했다가 찾아보고 그러면 국어 공부는 충분해요. 수업만 잘 쫓아오시면. 알겠죠? 그리고 두 가지, 시간과 돈 두 가지가 오후에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심화반 학습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고 그건 분명히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 그 투자할 여력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스스로 해야죠. 알겠어요? 선생님은 내 수업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또는 내 수업을 들어야지만 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수업 시간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죠.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지 꼭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선생님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해되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출제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시험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제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헛다리 짚으면은 즉 공부 헛수고 하게 되는 거고. 선생님은 내가 생각하는 국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게 내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맞춘 공부를 학원에서는 해야 되고 이건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령 여기 혹시 국문과를 나온 친구가 영문과를 나온 친구가 사학과를 나온 친구가 앉아있더라도 공무원 준비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전문 지식이 방해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걸맞은 그런 공부를 빨리 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면 어렵지 않은 수험 생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단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언어의 특성과 기능.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법 문제, 올바른 문장 쓰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한 다음에요. 마지막 복습할 때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의 계획서로 본다면 16번에 써놨어요. 16번째.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 이해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과 그리고 또 어문 규정을 모두 학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지 처음부터 볼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한 걸 요 앞부분에서 이제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도는 77쪽 현대 문법. 예전 교재는 페이지만 다릅니다. 현대 문법이라고 써 있는 요 항목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적어도 이 시간에 파악을 해야 될 이론은 두 가지예요. 언어의 특성이란 것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능. 자, 적어도 이 수업을 듣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면 그 공부는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고 열심히 들었는데 저 두 가지가 기억에 안 남고 계속 한자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즉 수업 목표 실패한 거고. 자, 봅시다. 언어의 특성과 기능 했으니까요. 자, 제가 여기에 특성과 기능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얘기했다는 것은 시험에서 얘네들은 한 문제 한 문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언어의 특성이 나왔으면 기능이 또 나오지는 않고요. 기능이 나왔다면 특성이 나오지는 않고요. 또 하나, 얘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좀 소홀하다 싶으면 한 번씩 내는데 왜 그러냐면 문법의 첫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 내면 다 맞춥니다. 왜냐면 처음 공부한 건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잊히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도 중간에 나오는 조금 이제 잊히기 쉬운 그런 대상은 쉽게 냅니다. 왜? 기억 자체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첫 단원에 배우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언어의 특성은 다 첫 시간이라 아주 모진 각오로 공부하고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잊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어렵게 내야지만 변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이 부분을 공부할수록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요구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언어가 뭔지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죠? 인간만이 쓰는 의사소통의 도구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얘가 의사소통의 도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언어밖에 없느냐?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정의 내릴 때에는 그 정의를 한 내용이 그 피정의안과 일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이다. 그러면 거꾸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이 문학밖에 없느냐? 아니지? 그럼 이건 문학의 정의가 못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예술 중에서도 문학만이 갖는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그 수단이 언어에 있다는 거야. 선과 색에 있으면 그건 회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때에는 문학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하고 그 예술 안에서 차이점을 넣어야 비로소 문학의 정의가 돼요. 이해돼요? 자, 항상 이론이다. 이론적인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요 단원에서 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야. 어떤 과목이든. 그러면 의사소통의 도구는 언어다 이러면은 그건 정의로서 불충분하지.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도구에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심벌들, 디자인들, 그죠? 뭐 올림픽 마크들, 또 신호등의 색깔들. 이해됩니까? 또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불빛으로. 불빛으로도 신호를 교환하고 또 수신호로 뭐 백기를 든다거나 청색기를 든다거나. 이해되세요? 또는 달리기 같은 데서는 총소리로 출발 신호를 알리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그럼 그런 게 언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 그 의사소통의 도구 중에서도 언어만이 갖는 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언어도 의사소통의 도구의 일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도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호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연습장 같은 데 메모하면서 들어요. 귀로 들으면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직접 메모하면서 책에 있는 거 밑줄 치려고 하지 말고 책은 선생님이 같이 보자 할 때만 보고 공부하고 가라니까 선생님하고 지금 생각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소통의 도구가 곧바로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언어는 기호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기호는 기호인데 음성이라는 형식과 그리고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만약에 그 형식이 음성이 아니고 어떤 시각적 디자인이면 그건 상징 또는 심벌이라고 해야 되고, 반면에 음성, 인간의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언어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뭐다? 기호다. 그런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저 음성과 의미가 얼마나 필연적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줄기가 있고 뭐 가시가 있고 잎이 있는,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이 사물을 우리는 꽃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꽃이 음성이 되고 그리고 내용은 이 구체적 사물이 돼요. 그럴 때 이 음성에 구체적 사물이 있으면 그거는 구체어. 반면에 음성은 있는데 우리가 눈이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 추상어. 뭐 믿음, 사랑, 자비 이런 단어들. 자, 문제는 얘를 과연 꽃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얘를 꽃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언어에서는 뭐야? 다른 말로 부르죠. 이해돼요? 다른 말로 불러. 그러니까 다른 음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해돼? 아랍어로는 선생님 어떻게 아랍어를 알아요? 아무거나 써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쓴 거예요. 뭐 가끔 어떤 새끼들, 아니 어떤 사람들 뭐 라틴어로 뭐라고 한다, 뭐 아랍어로 뭐라고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나라마다 음성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를 꼭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둘은 분명히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지만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이지 않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1차적인 특성은 뭐다? 자의성이다. 자의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임의성이다 라고 해요. 자, 정리하면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즉 기호다. 그래서 다른 기호들과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그 형식에 있어 언어는 음성을 형식으로 한다. 자, 이 음성과 의미가 만나 언어를 이루는데 그 음성과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 근거로 우리가 들어주는 건 나라마다 명칭이 다르거나 아니면 또 우리말에 동음이어가 존재하지. 그렇죠? 또 다이어가 존재하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 그거는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은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까 그 대상을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일부러 뭐 한다? 그렇게 말하도록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언어의 두 번째 특성이 등장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바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언중이라는 말을 써요. 언중.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앞에 언자가 수식어가 되는 건데 중자가 무슨 중자지? 이제 무리중자예요. 여러 사람이다 하는 무리중자예요. 그러면 앞에 언자는 말씀 언자고 이런 제부수 글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수식 구조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 이게 언중이야. 그래서 언중들이,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언중. 그럼 같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중. 이해돼요? 같이 즉 어떤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청중. 이해됐죠? 또 어떤 야구나 축구 등 그런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관중. 그러니까 언중은 무슨 뜻이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끔 이런 거 설명하면 어떤 조금 이 비판적으로 사회를 보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우리가 지금 20살 넘고 다들 나이가 있는데 무슨 낱말 뜻을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지러운 이유는 같은 의미의 낱말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똑같이 자유를 말해도 똑같이 민주주의를 말해도 너무 그 입장에 따라 다르게 쓴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정의를 똑바로 안 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국어라는 이 과목 속에서 이 단어를 약속된 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출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답을 찾는 거야. 즉 이 자의적이라는 말도 심리학자가 말할 때의 자의적이라는 말, 과학자가 말하는 자의적 실험은 피해라. 이때의 자의적이라는 말, 또 예술가들이 말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의적이라는 말, 이건 애드리브에 가까운 거야. 즉흥적이다. 이해돼? 그러나 지금 국어학, 언어학에서 말하는 자의적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지. 뭐예요? 음성과 의미는 관계가 없다. 이 뜻으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돼요? 음성과 의미의 관계만을 자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언어가 사회적 약속, 즉 언중들이 약속한 것이다. 왜? 자의적이라.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봐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도 전공 과목에서 사회성이라는 말 자주 나올 거야. 그때 쓰는 사회성이라는 개념과 지금 얘기하는 사회성은 다른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은 무슨 뜻으로만 쓴 거야? 사회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거 아니지?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한다. 그런 뜻 아니지? 그건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고. 국어학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무슨 뜻이야?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 뜻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 때문에 약속했죠? 언어가 자의적이라. 왜 약속을 한 거죠? 의사소통 때문에.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게 일단 수업 시간에 이론적 학습이야. 중요한 건 이걸 깨닫고 이게 여러분들 몸에 들어와서 시험장 가서 마음대로 출제자가 아무리 이걸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로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반복해야 돼. 지금 알겠다 이것만으로는 실력이 아니야.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걸 하는 게 이 문법 시간인데 이 문법을 잘해야 다음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 때나 사회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 풉니다. 문제. 이해돼요? 자의적이라는 말을 국어학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게 되면 못 풉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 과목에서 말하는 그 낱말의 뜻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들은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발표하고. 우리가 흔히 품사 공부할 때 동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동사, 조사 이런 용어 하나를 우리가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요, 조사 하나만 가지고 논문이 수천 편이에요. 또 그 조사 중에서도 뭐야? 주격조사의 쓰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천 편.
결국 어떤 한 분야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생이고 연구자고, 우리처럼 실용적인 시험을 보기 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우리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 그걸 알고 시험을 푸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언어학에서, 국어학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무슨 뜻으로만 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뭐다? 사회적 약속. 사회를 이루어 산다 이런 거 아니고, 사회에서 사용한다 이런 거 아니고, 언어는 모두 약속한 결과다. 이걸 사회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같은 말이, 한번 약속했으면 쉽게 바뀌면 안 되잖아. 오늘 얘를 칠판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내일 가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판칠이라고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불력성. 자, 오늘은 첫 시간이 하기 때문에 한자를 몇 번 쓰겠는데 여기 아니 불자를 써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바꿀 역자를 쓰는데 잘 봐. 요걸 우리가 부수로 흔히 책받침 부수라고 해요. 얘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그 단어는 이동해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 세 추자가 들어간 여기에 책받침이 들어가면 이게 뭐야? 나아갈 진짜예요. 이해돼요? 또 여기 뿌리근자가 오고요. 여기 책받침이 오면 이건 물러날 퇴자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얘는 뭐야? 이동이야, 이동. 이해돼요? 얘는 뭐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불력성 그럼 뭐야? 바꿀 수 없는 성질.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뭐라고 쓴다? 불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바꿀 역자가 그런데 한자에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우리가 이걸 동음이어라, 얘는 동자이모인데 얘는 이로 읽으면 쉽다라는 뜻이고 역으로 읽으면 뭐야? 바꾼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이해돼? 어쨌든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불력성이다. 자, 문제는 이렇게 바꾸지 않고 쓰기로 약속했지만 세월이 흘렀더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 배울 때 깜짝 놀라는 건 우리말인데도 못 읽어. 그리고 뜻을 몰라. 근데 알고 나면 뭐야? 쉬운데 이게 달라져서 그런 거지. 나란 말씀이 둔기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라는 단어가 나와. 처음 이 단어를 대할 때는 뭐야? 모르죠. 선생님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요. 통하다는 뜻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애를 천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천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식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알죠. 왜?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처럼 뜻을 추리할 수가 없어. 한자는 그게 가능해. 뜻을 추리할 수가 있어. 적어도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 분명히 움직이는 거네요. 이 정도는 알아맞힌다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말은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고유어가 더 어려워요. 왜? 영어나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소리 글자야. 아무리 쳐다봐도 뜻 없다고. 선생님 영어에서는 그래도 어원 분석하면 나오는데요. 그거는 라틴어에서 출발한 몇몇 단어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지. 한자에서 출발하는 단어. 이해돼요? 여성은 여성인데 여기다 신자를 붙인다. 우리말로 표기를 하니까 소리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자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아무 뜻이 없는 소리 글자인데 얘가 라틴어나 이런 뜻을 가진 유래에서 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앞에 언자 접두사 붙으면 반대다 이런 거. 또는 알리 붙으면 되풀이한다 이런 거. 이런 건 일부. 그러니까 어떤 놈은 접두사 전미사 열심히 어원 분석해서 외우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안타깝게 계속 얘만 하는 거야, 얘만. 중요한 건 여긴데. 근데 이거는 암기해야 돼. 이 뒤에는 소리 글자라. 우리말도 마찬가지. 우리말도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사마띠 그럼 모르죠, 무슨 뜻인지. 근데 공부해봤더니 얘가 통하다라는 거래. 통하다라는 의미래. 한자로는 통할 통자. 잘 봐. 통하려고 해도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움직임이 들어가. 통할 통자에. 이해돼요? 아, 쟤하고 나는 통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뭔가 돈이 움직였든. 알겠어요? 마음이 움직였든. 이해됩니까? 그래야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통할 통자에도 이렇게 책받침 부수가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 문제는 이런 말로 통하다는 의미로 사마띠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통한다라는 말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었죠? 원래 언어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바뀌었어. 자, 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 변천이라고 그래. 이 용어 알아야 돼. 변천이라는 말은 언제 쓴다? 시간이 지나 바뀌는 거. 변동은 언제 쓴다? 시간에 관계없이 바뀌면 변동. 변동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 내에, 뭐 얼마 안 되는 거지.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요 안에 움직였다면 그건 변동이고, 또는 조금 전에 봤던 책상이 이렇게 자리가 옮겨져 있다? 변화, 변동. 변화라는 말은 변동보다 더 상위어야. 그래서 변화 안에 변천과 변동이 있어. 그럴 때 변천은 뭐야? 시간이 많이 흘러 변화된 거. 변동은 뭐야? 짧은 시간에 변화된 거. 요 용어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번 뭐가 나왔냐?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변동하는 성질을 말한다. 땡! 안 됩니다. 변동이 아닙니다. 뭐예요? 변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변천, 변동을 구별하지 않고 쓰려면 뭘 쓰면 된다고? 변화. 우리 국어에 소리 글자라 이유는 없는데 쓰다 보니 약속된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결코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뭐야? 부정어.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 근데 반드시라는 말을 쓰면 뭐야? 긍정어. 이런 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변천과 변동이라는 용어는 변화의 하이언데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으면 뭐라고 한다고? 변천. 시간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뭐라고 부른다고? 변동. 그런데 언어에 지금 사마띠가 안 쓰이고 하는 건 변천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언어가 변천할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 잘 봐. 우리가 평소에 역사라는 용어, 역사성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안 써요. 그죠? 아, 저 도시는 역사적 유래가 깊은, 역사성이 두드러진 곳이야. 그건 뭐냐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학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무슨 뜻이에요? 언어는 변천한다. 그렇죠? 아주 간결한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언어가 오래됐다 이런 거 아니야. 오래된 언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무슨 뜻이다? 언어는 변천한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니까, 아까 바뀌지 않는 건 불력성이라고 했으니까 바뀌는 건 뭐라고 그래? 가역성. 그러면 가짜는 뭐야? 오를 가짜, 할 가짜. 그리고 역자는 아까 썼던 바꿀 역자를 써서 가역성.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니 불자가 들어가면 불가,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불역성 하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가역성 하면은 뭐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성의 다른 말은 가역성이다. 자, 질문.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회성을 가졌고, 또한 언어는 세월이 흐르면 변천하는 역사성을 가졌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전제라는 말을 쓴다고. 전제가 뭐야? 앞에 인정하는 근거. 내가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 미리 앞에 인정하는 근거를 뭐라고 한다? 전제. 그러면 사회성과 역사성의 전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의성.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약속을 하고,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뭐한다? 세월이 흐르면 변천한다.
만약에 얘가 자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성도 존재할 수 없고 뭐야? 역사성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성을 기본적인 전제, 바탕이 되는 전제, 전제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전제라는 말 잘 기억해. 이건 독해할 때도 필요한 거야. 전제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위한 넓은 의미의 근거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스님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현재 남성 직장인들이 여성분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더 눈치를 본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해서 이 인구절벽을 막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 타당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평소에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눈치를 보며 했고 또 육아휴직 때 기본급의 즉 60%라 아무래도 수입이 반으로 주니까 선뜻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하고 육아휴직을 신청을 못했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 미리 인정하는 넓은 근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언어의 특성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를 했어.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그런데 그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뭐다? 자의성. 필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언중들이 약속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회성. 그리고 약속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변천하더라.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교재 79쪽을 보시면 분절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개방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추상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일단 요 세 가지.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자, 분절이라는 표현도 우리 뼈가 부러지면 뭐라고 하지? 골절. 그지? 뼈가 부러지면 골절이라 하지? 자, 분절하면 뭐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분절과 골절의 차이는 앞단어에 있지. 골절은 뼈 골자를 써서 골절, 뼈가 부러졌다. 그런데 분절은 뭐야? 나누어 부러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는 뭐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항상 언어는 뭐다? 나누어, 쪼개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 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또는 음절로 또는 어절로 또는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쪼개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절성. 무지개는 분명히 무지개 색깔은 하나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우리의 관념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하고 구별 짓는 거야. 실제 무지개 색깔은 그렇게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꾸만 분석하고 구분 지으려 하고 나누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분절성은 연속적인 세계를 뭐 한다? 불연속적인 것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다? 끊어 표현하는 성질. 얼굴도 분명히 얼굴은 하나의 대상이지. 그런데 어느 부분은 뺨, 어느 부분은 턱, 어느 부분은 눈. 그렇죠? 그래서 분절성. 그 다음 이제 개방성이라는 말. 자,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개방성 그럼 무슨 뜻이야? 뭐 문호를 개방한다는 둥 또는 어떤 관직의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둥. 그렇죠? 개방이라는 말은 또 우리 심리학에서 저 사람은 성격이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이러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건지 아니면 뭐야? 오타쿠인지 알겠어요? 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방성은 무슨 뜻이다?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표현의 제약이 없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새로운 말을 만들고 전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쓰고
알겠어요? 완전 다르죠? 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방성은 무슨 뜻이다?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에 제약이 없는, 언어를 들어 표현에 제약이 없는 무한한 표현. 이게 바로 개방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언어는 누구라도 쉽게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언어를 배울 기회는 개방돼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은, 그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라고 써? 개방성 이렇게 쓴다. 답이 아니죠. 개방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어가 누구라도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개방성이 아니야. 언어학에서 말하는 개방성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표현에 제약이 없다. 표현에 제약이 없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언어의 개방성을 뭐라고 한다? 창조성. 이해됐죠? 다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용, 일각수 이런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표현하고, 또 글을 쓰는데 장편 대하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죠? 10권짜리, 20권짜리, 심지어 무협지는 뭐 60권짜리도 있다면서. 알겠어요? 이런 대하소설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예가 보여주는 언어의 특성은, 그럼 뭐야? 개방성. 즉 표현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추상성은 뭐냐? 자, 추상이라는 말처럼 자주 쓰면서도 모호한 게 없는데, 평소에 우리가 추상 그럼 뭐야? 구상의 반대죠? 구상은 뭐야? 구체적인 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추상은 뭐야? 우리의 감각을 벗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림도 구상화하면 뭐야?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건 눈, 코, 입이고, 아, 이건 뭐 일하는 농부를 그렸고,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게 구상화라면. 추상화는 뭐야? 동그라미만 그려있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그림은 흰 백지에, 제목도 뭐야? 무죄.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해돼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거저먹는 거야. 자기의 아우라를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이용해서 거저먹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 서태지가 자기 팬들, 지금 열성적 팬들이 있으니까 돈이 떨어졌어. 돈은 벌어야겠고 음악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앨범 음악을 했어요? 그리고 CD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서태지가 마지막에 잘 들으셨어요? 이 얘기만 나오는 거야.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팔려요. 팔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오타쿠들은 뭐야? 나는 소리를 들었어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화화되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말 거. 상식적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쓰레기다. 알겠어요? 주눅 들지 마. 어떤 사람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문학적 표현이든, 그것이 음악이든, 영화든, 상식적으로 자라난 내가, 대신 네가 병들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가 병들면 안 되고, 상식적인 네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새끼가 쓰레기야. 근데 우리는 뭐야? 주눅 들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을 못 해. 야, 저 감독 저거 쓰레기인데? 이런 말 못 해요. 다만 뭐야? 이거 모호하다 이거지. 쓰레기야. 알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제목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써요. 또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애가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야, 그렇게 막 뜬구름 잡듯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래서 내일 약속에 나오겠다는 거야? 못 나오겠다는 거야? 그렇죠? 너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한다면 내가 나가야겠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자식아 나오겠다는 거야? 안 나오겠다는 거야? 이럴 때도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 그러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해. 그러나 언어학에서 말하는 추상성은 뭐냐? 모든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뜻이에요.
추상화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개념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칠판이라고 해요. 얘 뭐라고 그래요? 분필이라고 해요. 그죠? 또 우리 같은 이런 종류의 생물종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상에 칠판도 분필도 인간도 없어요. 구체적인 이거 뭐 어디 회사 거지? 예를 들어 X회사다. X회사에 칠판이 있는 거고 X회사에 분필이 있는 거지 분필은 없어. 인간도 홍길동이 있는 거고 성춘향이 있는 거고 로미오가 있고 줄리엣이 있지 인간은 없어. 무슨 말이 겠어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은 단어는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물은 무수히 많지. 결국 우리가 쓰는 단어의 대부분은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예를 들어 철수야 나는 네가 좋아. 이 좋다는 단어 하나도 그 안에는 뭐야?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른 거야.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용돈을 줘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뭐야? 한 대 때려줘서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왜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 알겠어요? 술 한 잔 사줬다고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애가 착하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이해돼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긴 부담스러우니까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좋다라는 낱말의 뜻은 없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넓은 스펙트럼 그걸 가지고 좋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대화에는 뭐가 따르는 거야? 오해가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과 표정, 저 사람이 말하는 지금 입장 이걸 다 헤아려야 사실 좋다는 의미의 본질이 나와.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좋다라는 말을 써.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가 그렇게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언제 우리는 이제 집요해진다? 바로 법적 다툼을 할 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남녀가 또는 부자지간의 감정의 마지막을 건드릴 때. 그때는 그 단어를 뭐로 썼는지 서로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두루뭉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그 표현은 하나지만 거기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또는 구체적인 사물은 여럿이다. 거기서 공통된 특징을 뽑아서 그 감정에 좋아한다는 말을 붙이는 거고 그 감정에 밉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그 감정에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언어의 추상성은 말 그대로 뭐다?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을 주지만 언어의 추상성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다?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뭐야? 개념이다. 개념. 그래서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이라는 이 여러 사물들의 공통적인 걸 뽑아서 우리는 꽃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또 무궁화도 실제로는 뭐야? 그 무궁화에 해당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뭐 벌레 먹은 무궁화, 뭐 다소 붉은 빛의 무궁화, 다소 흰 빛의 무궁화 다양한 게 있지만 공통적인 걸 뽑아 무궁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 사물이 있는 걸 추상성이라고 했어. 그런데 한 가지 단어에 딱 한 가지 사물만 있는 단어도 있지.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남대문 그러면 그건 이렇게 생긴 문은 모두 남대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국보 위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자, 2017년 학원에서 지금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홍길동 너는 이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닉네임은 너의 뭐야?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론 동명이인은 많겠지만 2017년 9월
월요일 날 이 대방역 가까이 있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 가장 한가 대방역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학원에 앉아있는 홍길동 너는 한 사람밖에 없다. 이해돼요? 선생님 여기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은 같은 혈액형일 리가 없고 같은 외모일 리가 없고 알겠어요? 다만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고 결국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자연명 또는 문화재처럼 이렇게 고유명사는 뭐의 예외다? 추상성의 예외다. 이해했죠? 추상성의 예외다. 다음 이제 끝으로 체계성이라는 말은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언어의 특성 정리하면서 체계성이라는 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자, 정리하면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인데 그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뭐야? 자의성. 자의적이라 일부러 언중들이 약속했다. 뭐야? 사회성. 그러나 세월이 흘러 변천한다. 언어는 세월이 흐르면 변천한다. 뭐야? 역사성. 언어는 항상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가졌다. 뭐야? 분절성.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거다. 뭐야? 추상성.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무한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 뭐예요? 개방성.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